81년 4월에 한국경제연구원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때 시작을 할 때 이제 신태환 서울대학 총장과 통일원 장관을 지내신 신태환 경제학 박사가 이제 원장으로 오시고 제가 부원장으로 오고 그리고 최동규하고 홍순영이라고 하는 신태환 박사가 데리고 온 사람 둘하고 저하고 전부 합쳐서 직원이 그러니까 4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어느 기관이나 그런 이제 기관 간의 이해 다툼이 있는 건데 정경련은 정경련 조사부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자꾸 그러냐 하면은 GDP를 새로 계산하고 경기 사이클 조사하자는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신태환 원장께서는 워낙 이제 권위도 있으시고 뭐 또 교수로만 계셨으니까 그런 트러블 같은 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런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무슨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그러고 그냥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제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들이 모임이니까 제 소박한 철학이죠.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인텔렉츄얼하게 지성적으로 대변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래도 이 연구원은 기업인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를 걱정한다는 것을 우선 내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국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재정에서는 조세에서는 금융에서는 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뭐 부원장이 내가 근데 뭘 할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저는 80년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보안사의 압력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놀고 있는데 하루는 김재익 씨가 밤중에 찾아와서 위에다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KDI 대권연구원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놀고 있을 때 더구나 어쩌면 신변의 우려까지 받고 있는데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맙죠. 날 풀어주고 KDI 대권연구원으로 나와라.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가 정지영 씨가 불러요. 부르더니 그 정경련에서 그냥 연구소 하나 좀 만들기로 했어. 언제부터 나와. 그냥 말투가 그러니까 KDI는 발령은 나고 한 번도 사무실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는 월급도 없고 그냥 저거 않고 여기는 월급 준다니까 그때 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본론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은 미국 쪽에서 나를 좀 구제해 주려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나를 연구원으로 초청장을 도착을 했고 그리고 미 국무성에서는 나를 2개월별 초청으로 해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동아일보를 보안사 압력으로 해서 동아일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여권을 발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여권 발부 못 받고 없어 있는 동안에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이제 발령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8월 얘기인데 2월인가 3월쯤에 이제 정중 회장이 말씀을 듣고 시작이 이제 3월서부터 정경련 조사부에서 이제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제 여권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여권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 국무성 초청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내 여기 왔으니까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내 좀 한번 꼭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로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로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으로 AEI 미국 기업연구소 그다음에 또 미제스에 거기에 잘 맞는 미국에 가면 또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드럭스토어나 상점들이 중심이 된 연구소도 있어요. 미국의 경제연구소라는 데를 미 국무성에 안내로 해서 다 들어봤어요. 10 가까이. 물론 대학도 좀 보고 지방에 있는 대학 경제연구소도 가보고. 그래서 일단 쭉 조사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전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도 들렀는데 그야말로 거기 사람이 그냥 안내를 한 것뿐이에요. 거길 한국에서는 별것도 하고 이제 말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쭉 자료보고 우리가 그럼 한국경제연구원이 나로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을 어디를 카운터파트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일방 그때 신태환 씨는 자기가 이제 그 세대니까 일본어를 하시니까 일본의 스산쇼 통상성 산하의 그 연구소 아시아 게이사이 연구소 아시아 경제연구소 거기하고 이제 튼다고 하고 계셨어요. 이것도 됐어요.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한국의 그 정경련하고 제일 가까운 거 보니까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예요.
그리고 그때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갔어요. 내가 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경련약에 록펠러 센터의 21층에 전부를 다 안 쓰고 대부분을 쓰고 일부는 또 딴 데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 정경련 같이 뭐 빌딩 이런 게 아니고 록펠러 센터 21층에 한 3분의 2 정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바로 뉴욕타임스의 경제부장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국무성에서 이제 언제 일단 사람 만나는 걸 추천해 줬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사무국장 만나니까 자기 기억을 해서 나는 동아일보의 경제부장하고 경제단장 논설위원하고 그랬다. 그래서 친해져 갖고 그 친구하고는 뭐 매년 1년에 한 2번은 뭐 미국 갔으니까 뉴욕 갈 적마다 이제 만나고 그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내가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의 정경련을 아주 잘 알아요. 기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의 정경련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고 니온 일본의 게이단 레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 후에 내가 다른 일로 뭐 유럽에서 세미나 있을 때 난 그런 원래 좀 성격 있는 사람이라서 독일 가서는 DBI 독일의 정경련 그 라인강 옆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번호한 데 있지 않고 저 보내서 저쪽 한참 떨어져서 라인강이 구석대기에 있는 3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FBI인가 FCI인가 내가 잊어버리네. 영국 이름이. 거기도 내 사무실 들러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 뭐 일본의 게이단에나고 뭐 1년이면 뭐 서너 번씩 또 거기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또 자매 결혼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비로소 내가 그러면은 제가 그때 정립을 한 게 그겁니다. 하나는 정정회장은 금융하고 금리 연구만 하라는 거야. 지금 기업이 필요한 게 금리 내리고 돈 풀어야지 지금 그냥 이게 돈 없어서 그냥 야단이다 이거야. 금융 연구를 하지 무슨 뭐 그래서 합니다. 전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학자 중에서는 금리 내리고 돈 풀라는 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뭐 워낙 학자들이 많아서 뭐 금융계에서도 그런 좀 금융 완화를 주장하는 금융학자도 많고 뭐 금융 긴축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에서도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레이시 있는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는 못 하는 거고 어차피 모든 게 외주인데 금융 연구는 그런 학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되는 대로 하자. 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세하고 재정 쪽을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준조세라는 개념도 내가 만든 거예요. 준조세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제 그 실체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정경이 와서 쭉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세금이 많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때 비교해 보면 세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회영적인 세부담만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세금 중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6월 달엔 보훈에 뭐가 있고 뭐 어느 달은 체육에 뭐가 있고 어느 달은 새마을 뭐가 있고 1년 12달에 다 뭐 기부를 해야 돼. 기업들이. 그거 말고 또 기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법정 세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따지니까 진짜로 많아. 그러면 그걸 퀀티파이 하자. 분석적으로 정리를 하자.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사거래식으로 거래하는 건 그건 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뭐 무슨 적십자 회비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온갖 거 다 한번 드러내봐요. 그게 그래서 준조세 연구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 금리만 연구하라고 했던 그 중정회장도 그건 잘했어 그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준조세를 그렇게 연구한 거는 EI에서도 아주 높이 칭찬했어. 그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라고. 준조세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근데 거기에 상공회의소 회의비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준조세를 해서 이제 조세 연구하는 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 쪽에서도 이제 그건 됐고 서울대학 교수였던 한승수가 조세 쪽은 좀 조세가 아니라 이거 하고 서울대학교 차병건 교수가 조세를 맡고 재정 쪽은 이 한승수가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쭉 미국 가서 연구소 들른 자료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AEI가 제일 우리한테 맞는데 AEI가 그때 힘을 들여서 연구하는 게 AEI하고 시라큐스 대학이 3년 걸쳐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해요. 78년에 한 여름 세미나의 결과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고 그다음 79년에 나온 것이 민주자본주의와 기업의 성장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80년에 나온 게 민주주의와 민간조정기구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스 인스티튜트가 미국 기업연구소가 시라큐스의 종교학과하고 공동으로 종교 문화와 기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테마에 갖고
3년을 연달아서 그걸 했을까? 그때 로박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고 나중에 언뜻 지나가는 얘기 중에 나온 얘기를 지금 와서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 한참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 해방 신학의 이제 좌파가 아주 들고 일어날 때죠.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 신학에 대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그냥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시라큐스의 종교학과고 해서 자본주의와 기업과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방신학 쪽에서 아마 난 그때 이제 해방신학에 대해서 더 뭐 깊은 이유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해방신학 쪽에서도 아마 기업에 대한 반자본주의 뭐가 막 굉장히 세겠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이 해방신학 또 미국에서 해방신학 남미하고 동조한 미국의 해방신학파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향동교회인가 교회 주임하신 하신 분, 아주 반체제 유명하신 분 돌아가셨지. 그분이 바로 미국서 해방신학 공부하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에 그분이 있지. 향동교회 저기 중부에 있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걸 그래서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그거 담당이 마이클 로박이에요. 이제 딴 연구는 다 그냥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다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가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독특한 거고, 그걸 진행하는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당시에 맞아 회장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말로는 원장이라고 그럴까, 소장이라고 그럴까, 그냥 거기서 보면 그냥 CEO니까 회장인데, 그 양반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로서는 내가 역자서문에서도 좀 썼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국민들도 정치의 민주화를 막 떠들면서 경제의 자본주의와 시장화에 대해서 정말 신념이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중재 회장도 금리 연구만 해? 무슨 세제 뭐 그런 거 못하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셀프 에듀케이션을 위해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연구원이 당장 필요 없거든. 외부에 번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착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한국에서 한다니까 그냥 마이클 로박이 좋아하고, 너희가 한 거 그 세 권, 이게 처음 세 권이고, 나중에 이제 마이클 로박이 따로 하나 쓰죠. 따로 이제 그 독자적으로 민주자본주의의 장래, 이건 이제 자기 독자고, 이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하고 시라큐스 대학 종교학과의 공동 세미나에 매년 3년 한 결과는 요 위에 세 가지고, 네 번째가 이제 마이클 로박이 민주자본주의의 장래라고 따로 하나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이클 로박이나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특히 깊이 고려했던 거는 세 번의 여름 학예 세미나에 동원된 인원을 보면 당대의 최고들이에요. 어반 크리스톨이라든가 세이머 마틴 딥세트라든가 피터 버거라든가 아주 최고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학자, 철학자, 그리고 이제 문학인, 문학 소설가, 종교인들 해서 아마 대거 아주 그 3년을 계속하는데, 그것은 주도한 마이클 로박이나 시라큐스 대학이나 당시에 회장 누구지 그 양반이나 그 사람들의 얘기는 기업도 일종의 신의 은총의 하나라는 식의 이제 관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따로 보지 말고 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컨셉트, 데모크라틱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컨셉트에서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포괄된 하나의 한 세트의 가치 체계에서 서양의 리버럴리즘의 주류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자본주의,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자본주의.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하고 경제의 시장 자본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이 합친 하나의 체제로 이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이클 로박이 설에 와서 이제 한 것 중에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우선 1983년 9월 3일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룸 학술 세미나 한국의 근대 경제 성장과 민주자본주의 한국경제연구원 있고, 여기 보면은 주제 발표 마이클 로박 교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는 이한빈 전 부총리 겸 숭전대 총장 그리고 이제 참가자가 20몇 명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학계에서는 조순, 박의희, 김동기, 정창영, 한기춘, 김세열, 고시천, 권영훈, 한홍순이라고 하는 외대 교수가 끼는데 이 양반은 캐서릭이면서 이 양반이 마이클 로박하게 비슷하게 경제학을 일종의 종교 측면에서 조금 일부 건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여를 했고 종교계에서 강문규, 고범서, 금장태, 김용본, 존 디 메이슨 서강대 총장, 오경환, 우승국, 정재석 이게 뭐 불교, 유교, 캐소릭, 프로테스탄트 뭐 다 낀 거예요. 그리고 정치학에서 이용구 그리고 사회학에서 김경동 그리고 이한빈 부총리가 사회를 보고 청와대 김재익 씨와 이제 제가 주관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데서 이만한 사람을 그때 나 혼자서 이거 동원하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내가 나중에서 이걸 내가 읽어본 거지 그때는 마이클 로박이 무슨 얘기 했는지 난 뭐 그냥 그 사람 뭐 이거 주선하고 뭐 하고 그냥 뭐 저 오신 분들 또 뭐 접대해야 되고 뭐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어서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그 접근 방법이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종교성 내지 사회성, 문화성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니까 그 어떤 독재, 어떠한 그 권위주의, 어떠한 획일주의도 그것은 민주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확고한 그 신념인데 그것이 그냥 경제학, 정치학, 뭐 그냥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교에서부터 나와요. 인간의 탄생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민주자본주의 얘기를 하면서 가장 코트업을 얘기가 몇 개 있어요. 내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성이다. 부의 창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코트 언코트 그것은 지식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체제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라고 명명한 것은 옳은 일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과 육체적 노동을 분리하는 제도를 정의하려 했다. 만일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자본주의를 가질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원은 라틴어의 머리라는 뜻의 카푸트, C-A-P-U-T, 라틴 말의 카푸트에서 따온 것인데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원천은 지식이요. 오늘날 부를 창조해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이다. 수세대를 걸쳐 인간은 신이 지구에 묻어놓은 거대한 부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접근은 이렇게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예나 수도원에서 시작된 거래를 갖다가 이 근대 기업의 원형이라고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이 캐서릭이니까 그렇죠. 막스 웨버 같으면 프로테스탄트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스하고 시라큐스 대학의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이식과 크리스찬 이식과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과 그 학문, 즉 경제나 기업을 단순히 그냥 경제학 또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점에서 이제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프로테스탄트의 덕목, 즉 절약, 저축, 인내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곧 기업의 윤리라는 게 이제 막스 웨버의 출발인데 말하자면 그 막스 웨버의 학맥에 이어지는 민주자본주의인 거예요. 이 접근이. 막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그때 우리 한국에 와서 저기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국 경제가 뭐 이러니까 몇 프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 기업들은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중공학공으로 가는 게 좋다. 뭐 전혀 그런 세속적인 의미의 경제 성장론이나 발전론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장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자는 것이다. 성장을 문화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도 정치학도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원주의의 정신적 뿌리를 찾는 연구는 바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제 분야에 대한 정신적 측면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한국의 사회과학이 한국의 철학이 수용하기 좀 어려운 높은 차원이었어요.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보면 중간에 한 번쯤 쿠션을 넣고 이걸 했어야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요 사실 귀중한 거예요.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헌팅턴, 사뮤엘 헌팅턴 같은 그 유명한 파워 시어리의 정치학자도 2000년에 컬처 매터스,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책을 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공조를 했는데 그것은 199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그 세미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새로 쓴 건데 한 사회 내의 가치, 태도, 신념 등 통틀어 검약, 투자, 근면, 교육 등이 하나의 가치이자 문화이며 이런 가치를 높이 여기는 풍토가 갖는 국가는 효과적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90년대 초에 우연히 한국과 카나다의 경제 발전을 60년대 한국과 가나,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랐다. 그때 1960년대 한국과 가나는 경제 규모나 이제 경제 1인당 소득이나 경제 산업 구조나 비슷했는데 40년 지난 지금은 가나는 한국의 1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나중에 그 사뮤엘 버건걸 중심으로 해서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그거 저 막스 웨버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저희 지금 민주자본주의 얘기나 금약, 저축, 근면 그것이 있는 나라는 자원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자원이 있고 아무리 뭐 제도를 외부에서 잘 갖다 줘도 그거 안 된다는 게 이제. 한국이 바로 이제 그런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 성장도 그런 점에서는 민주자본주의에 맥이 닿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마이클 로버가 서울에 와서 참 너무 빨랐어. 내가 해놓고도 그 당시 한국의 기업계가 소화할 수 없는 얘기를 참 미국과 한국과의 기업의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성의 수준도 그만큼 차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마이클 로박이 서울에서 한 얘기예요.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문제와 함께 문화 도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문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 질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며 경제 발전이 전통적 가치와 문화, 도덕적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업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 도덕적, 지적 사명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래의 기업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20년 전과 똑같이 다시 정치적 통제를 받을 것이고 이상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 하도 바빠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정신이 없었는데 뭐 세미나 도중에서 나가서 뭐 하고 또 누구 오면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어디 연락해야 되고 뭐냐. 새삼스럽게 이때 그 한 얘기 중요한 걸 보면은 지금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2000년 IMF 되고 나서는 한 번쯤 이게 한번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좀 큰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할 때 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우리 사회와 기업과 경제와 산업과 정치와 교육과 이걸 전부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자본주의와 기업의 성장, 민주주의에서의 민간조정기구.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생각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통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큰 교훈의 하나는 단순히 민주주의니 사회적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것이 그냥 각 시민들이 그냥 한 표 투표 하나하나 하고 그냥 자기 목소리, 시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서로 그냥 각자가 개인의 다양성, 각각 조직의 다양성만 그냥 서로 인정해서 각각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전체와 개와 전, 민과 관, 그리고 나와 사회 공동체 사이에 건전한 중간 조정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AEI와 시라큐스 대학의 한 연구의 아주 기본적인 새 프레임입니다. 말하자면 새 프레임이에요. 이게 상인 나와 시장 또는 경제와 정치 이걸 그냥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기능이 있다. 이게 정치 기능이 있고 경쟁 기능이 있고 시장 기능이 있고
국가의 또 뭐는 기능은 그대로 있고 문화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데 그냥 그냥 국가에서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치를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 조정기구가 이 다원적인 사회문화를 엔조이하고 시장의 기업의 시장 자유를 엔조이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엔조이하려면은 그것을 규제하고 질서를 잡는 그 위에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과 사이에 둘만 맡겨놓으면 반드시 그게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기업, 노동조합, NGO, 교육, 대학, 말하자면 대학이나 학교, 지방의 학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육 그럴 때 교육 기능 일반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전의 숭전대학, 부산의 부산대학 그러니까 교육기관 이런 중간 기구들이 건전할 때 그것이 상인하고 경제 사이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이 중간 조정기구가 건전할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보면은 과연 한국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집사람하고 있고 애들하고 있을 때는 그건 인디비주얼 그리고 프라이빗 개인데 내가 집을 밖에 딱 나가서 서울시 중구 뭐 을지로 몇 가 거리를 걸을 때의 김진현은 그건 개나 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민이야 주민이라는 건 이미 공인이야. 나를 떠나서 그 주민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거야. 길을 걸어가 서울시의 도로를 걸어간다는 것은 서울시의 도로를 걸어가는 거야. 서울시의 그 도로를 걸어가는 건 나는 경기도 시민이지만 여러분들은 서울시 시민으로서 걸어가는 거야. 그냥 김아무개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 김아무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민은 이미 개가 아니야, 사가 아니야, 공이야.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여기에 이제 추철하게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그 원리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한 존재로서 그런 말하자면 서양적인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서양의 주이시,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서양 기독교의 하나의 큰 체계예요. 민주자본주의 체계예요. 그것을 이제 유교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도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 한경영 같은 데서 대한민국의 아담 스미스나 케인스 같은 학자나 미제스 같은 학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면 정말 한국에서 이러한 민주자본주의적인 문제의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전두환 씨가 등장을 하고 참 비극인데 김재기가 아주 중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가장 독재적인 방식의 하나였던 그 국보위의 경제분과위원장이에요. 김재기가 정부의 일개 국장이 경제분과위원장을 했으니까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중합 정리 막 추진하잖아요. 그때 내가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대표이사로서 그때 뭐 야당이지 뭐 삼성하고 현대하고 뭐 대우하고 뭐 막 저거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내 여러 가지 참 복잡했는데 그거 다 정리를 못해. 여기서 또 다 얘기했어요. 하여간 현대가 제일 급한 게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뭘 하려면 그럼 자동차 내놓고 뭐 대우는 뭐 내놓고 삼성은 뭐 내놓고 LG는 뭐 내놓고 다 이제 이런 저. 무엇 때문인지 일부러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박태준 씨가 하는 무슨 모임에서 만났나? 정말 어디서 만나서 그걸 내가 그건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만나서 아니 그래도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가 제일 앞선 거 아니냐? 대우나 뭐 딴 데보다는. 근데 왜 하필 현대 보고 현대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김 선배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됩니까? 그런 거는 자동차 같은 건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싸고 좋지 그런 걸 왜 한국에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 원장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 김재익은 정말 미국에서 배운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당신 관여 안 했지만은 당신은 관여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미제스적인 자유자본주의 레세페어 캐피털리즘 쪽에 서 있는 그리고 바로 그 김재익이니까 LG하고 동양통신하고 세계가 독점하고 있던 이 전화기 그 독점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 김재기가 그 싸운 과정을 내가 처절하게 잘 압니다. 그때. 나한테 와서도 참 김재기라는 성실한 사람이 비도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값이 이런데 이걸요 이런 저걸 하면요 이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지금 새 회사가 이거 몇십 년 이거 하면서 안 놓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끝내야 해냈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아주 실제 경험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신념으로 믿고 그냥 믿어서 그냥 글이나 쓰고 그냥 원고료나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 기업과 싸우면서까지 한 그런 자유시장 경제주의자가 누굴까? 나는 김재기에 발견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이거 번역을 한 사람으로서 미제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 하면은 반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예요. 반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아니 반공산주의면 자본주의하고 이퀄인데 왜 어게인스트로 했냐. 이 의문이 금방 나죠. 미세스 같은 이런 철저한 시장주의자는요. 왜 안타이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란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성공할 가망성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반대 운동의 통렬한 비난은 그들이 공격하는 강령을 선전하는 결과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그 말하기 힘들어요. 이러한 반대 운동의 통렬한 비난은 그들이 공격하는 그 좌파들이 공격하는 강령을 선전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어떠한 악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그 악을 단지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의 강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실정과 온갖 사회주의적 실험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환멸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가짜 반공산주의만 없다면 이게 여기서 반공이라는 이름 밑에 극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미제스가 극우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끝을 냈어요. 이게 내 주목할 거라고 봐요. 오늘날 서구에서 성공할 가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련이 서구에서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뭐 증명이 됐지. 서구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양 문명국이 소련 정부의 만행에 의해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지뿐이라 생각한다. 이게 이 책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반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체제에 그러니까 난 그런 점에서 민주자본주의란 말이에요. 민주자본주의를 지키는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운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운동 하는 바람에 그 좌파 애들의 그 구호만 더 선전시켜준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마이클 로박이 와서 한 그 두 번째 강연 중에서 제일 끝에가 민주자본주의는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 제도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것도. 민주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그 체제를 떠받쳐주는 일련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념들을 그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경제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 세 가지죠. 그 이념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제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현실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현실적이면서 또한 정신적인 인간, 이념적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상한 결론이었어요. 이 한국에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래도 여기서부터 내 김진현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3세계 국가에 비해서는 민주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건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단히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좌파가 여의도에서 매일 광화문에서 매일 시장 앞에서 매일 저 강남 내거리 삼성 그 앞에서 매일
아니 어느 자본주의,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동경에서, 워싱턴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버린에서, 로마에서, 뉴델리에서, 뱅콕에서, 어느 나라 수도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구속해라 그러는가 하면 또 뭐 이번에 또 우리 우파 쪽에서는 뭐 아무개 오늘 판사는 잡아넣어라 그 삼성 본사 앞에 리거리 매일같이 데모 저거 하고 주말이 되면 상당한 민주주의의 진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의도 여기 이런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지성 이걸 우리가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정신적인 이 집안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집안의 이 지성적인 슈퍼스트럭처는 상위 스트럭처는 너무 혼돈스러워. 지금쯤은 이러한 이념, 가치, 인생관 그것이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자본주의의 신의 은총에 의한 산물이 됐든 또 유교에 의한 유교의 윤리, 도덕에 의한 그러한 그에 기초한 발전이 됐든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정신적, 문화적 어떤 가치, 제도, 이념, 체제를 만들어야 자기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고 그래야 반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로박 책을 번역한 것이 여기에는 이 책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세계는 그 시라큐스 대학하고의 공동이고 그다음 네 번째 민주자본주의 장르는 마이클 로박이 따로 이제 쓴 책을 번역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자본주의와 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마이클 로박이 그 강연하고 그때 그 토론한 내용이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미세스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요거는 최근에 와서 다시 꽤 찾는 사람들이 있는 가 봐요. 그 저기서도 교보에서도 저거 하고 그 부영의 이중근 회장하고 좀 인연 있으시면은 그 한번 연락해서 좀 기부 좀 하라고 그러세요. 요새 그 양반 많이 기부하던데. 왜냐면 느닷없이 하루는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왔어. 자기 변호사를 하면서 찾아왔어. 그래서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중근 감옥소에 계신 이중근 회장께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한번 적절한 자본가 대신 자본주의자가 많아져야 뭐 하면서 루드위그 폰 미세의 이 책을 이 글을 갖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렇게 전면을 깔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중에서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1988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김진현 번역본은 현재 절판 상태에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중근 회장이 그 책을 꼭 좀 보고 싶은데 절판이 됐다니 그 김아목에 좀 찾아가서 좀 웃어봐라. 그래서 내가 2권 남은 것 중에 한 권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답장도 없어. 받았다는. 이게 이제 한국의 민주자본주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마이클 로하이 왔으면 한테 그 얘기했으면 그건 민주자본주의 아니라고 그러겠지.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나는 줬는데 난 그거 2권 중에 남은 것 내 거 하나 놨고 이거 남고 하나 줬는데 뭐 받았다는 거고 나는 또 편지까지 써서 참 이렇게 감옥소에 계시면서도 그런데 관심이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대신 좀 돈 좀 받으라 그거예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비즈니스 as calling 그 소명으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따로 하나 냈어요. 그것은 그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라 한국경제연구원에 내가 그 책을 마이클 로박이 연락이 왔길래 내가 그 책을 번역하라고 한국경제신문에 그 당시 아마 회장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내가 그래서 김진현 감수하고 번역했다는 걸 해서 나오는데 실제 번역은 나는 안 했고 그냥 책 소개하고 거기서 몇 개 줄거리만 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나온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이클 로박 걸 한 거는 미세스 거는 이제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이 되네. 마이클 로박 것만 해도. 그건 내 소명으로 쓰기면 내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내 못 갖고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내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김재익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정말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이념의 발전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는 어떤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기업인들이, 또 기업주 따로, 또 종업원 따로, 한국의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뭔가 좌파우파 또 다르겠지만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누가 좀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게 내 이제 거의 늙어가는 나의 해달부담은 과정이고 좀 아주 간절한 내 소망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급 돼요? 차라리 싸게 수입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유리하죠. 소비자한테 유리하다는 거. 그런 시장 자본주의. 그런 신념에 그런 김재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이 민간 기업주의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로박의 책을 내겠다고 하니까 내 차만의 회고록이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그냥 도와주신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또 중 회장이 매일 쓸데없지. 그 양반 꼭 그래. 매일 쓸데없지. 왜? 그래서 뭐해? 난 그래서 말을 다 많고 지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거 내는 거로 예산을 올렸거든. 어디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딱 잘렸어. 좀 난감하대. 그래서 내가 김재익이 그런데 우연하게 무슨 기회에 이제 김재익을 만나서 그때 이제 경제수석이 실력자니까 무슨 세미나 그런데 또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웬만한 세미나 그런데 꼭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서 내 만났을 거야. 그거 내 수첩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로서는 의욕을 하시는데 안 됐다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좋냐. 청경련에서 제일 돈 많은 기관에서 돈을 안 대주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요 그 책 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번역하고 하는 거하고 뭐 인쇄비하고 뭐 얼마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요. 이게 300원 뭐 35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2,000부만 사면 되겠네요. 내가 한국은행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 2,000부 사서 이거 나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1차가 나와서 반응이 괜찮으니까 그다음에는 사인을 해주셨어. 근데 차마 그것까지 내가 그러면 너무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본주의 상징하면 뭐 현대 삼성 뭐 이런데 뭐 할까 해서 내가 사실 그건 안 썼어요. 여기니까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이러고서 책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93년 세미나에도 아침 시작서부터 끝까지 점심까지 4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어 김재희가.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내가 83년 9월 14일 오후 3시 청와대로 그걸 가서 정말 참 고맙다 책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서 참 고맙다는 얘기와 그리고 참 정말 고맙다는 저 사료를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 기왕하셨으니 내가 꼭 우리나라에서 좀 책을 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루드빅 폰 미세스의 원문은 저거지. 원문은 뭐였지? 원문은 이걸 꼭 좀 번역을 그걸 좀 책으로 번역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그게 아주 큰 소망인데 영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알았다고 내가 금방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막 번역을 착수를 했는데 10월달에 한 달 뒤에 아웅산에 가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이 책 서두가 머릿말 이 책을 고 김재익 박사한테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런데 기특한 거는 그 이순자 여사가 자기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20억을 서울대학에 기부하지 않았어요. 2011년 얘기예요. 11년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한 30년 지나서 20억 내서 한국의 훌브라이트 장학금처럼 되기를 바란다면서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좀 1년에 3명 내지 4명이라도 불러다가 여기 서울대학서 키워서 후진국 경제개발에 써달라고 한 건데 원형으로 얘기하면 마이클 로박이나 미제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자본주의는 김재익이엔 참 발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한국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될까? 자꾸 그 원형이 안 맞는 걸 갖다 자꾸 있는 것도 나는 그건
옳은 생각이라고는 생각 안 되고 뭔가 한국적인 면,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제3세계 국가처럼 그냥 원시 종교 사회에서 그냥 그대로 근대화로 넘어왔다면은 그야말로 미국이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했듯이 교육개혁, 사법개혁, 시장개혁, 일일이 지도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돼.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금방 될 거야. 그게 되게. 저러니까. 우리 한국은 전쟁이라고 해서 워낙 빈털터리가 되니까 원조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한국 사람 재주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제3세계보다 훨씬 달라졌다는 것이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6.25 같은 거 안 겪고 조금만 배가 불렀으면 미국이 시장. 제가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인데 미국에서 제목 보고 전매청 불화하라고. 전매청 왜 전매청 이제 갖고 있냐 아직도. 왜 전매청에서 염전까지 갖고 있냐. 담배를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염전까지 갖고 있냐. 염전 불화하라 그러면 그 재무부 관료들이 말 듣습니까? 하나라도 꼽은 기관이 많아야 그래도 대접받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원조기관에서 알았다고. 그럼 내년 예산에 재무부 예산 한 3분의 1 깎겠다고 그러고. 아유 알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정리돼 간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전부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환율이 물가가 20% 올랐으니까 1950년대는 1년에 20%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한테 얘기 한번 들어봐. 어머니 할머니한테. 금리가 말하자면 걔는 30% 40% 아니야. 걔 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물가가 20% 25% 올랐으니까. 그래서 58년에 가서 겨우 안정됐다 그럴 때가 10% 7% 그런 거거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가 작년에 20% 올랐으니까 달러 환율도 20% 환율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또 이승만 대통령이 막 반대하고 그냥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기름 끊어버려. 그럼 기름 끊으면 전차도 못 다니고 버스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장춘동 근처가 집이었으니까 서울대학 물리대까지 걸어 다녔지만 영등포 있는 놈은 못 오는 거야. 영등포 있는 놈이 어떻게 걸어서 서울대까지 와. 그러면은 그래서 한 달 동안 신경하면 알았어. 그러면 그냥 한 12%만 올릴게. 그 대신 원조를 좀 더 줄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쿠션.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원조라고 하는 쿠션이 있어서 시장이 스무스하게 됐고 그래서 명동의 암시장 달러가 2배, 많아서 3배 이상 된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소련이 붕괴될 무렵 1년에 환율이 10배, 2년째 가면 30배, 4년째 가면 50배씩 올랐어. 연금으로 공산주의 사회니까 연금으로 사는 사회에서 물가가 30배, 50배 뛰면은 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이 10,000원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한국에서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만큼이라도 아니 또 완벽한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 솔직한 얘기로 좀 가을에 배추하고 무하고 무슨 마늘도 오른다 그러니까 농림부에 어느 과는 마늘과고 어느 과는 배추과고 그거 시장경제 아니지. 그런 시장경제가 어디 있어. 농림부에 과가 나눠서 마늘 가격 억제하고 소고기값 억제하고 그런 거 그거 시장경제 아니야. 그럼 한국에서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한국의 시장경제는 그래도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중국하고 비교할 정도의 시장경제 체제가 됐는데 그럼 무엇이 부족한 시장경제 체제인가? 그런 걸 좀 우리가 누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아까 여기서 내가 정말 우리가 현실적이면서도 정신적 인간, 이념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마이클 로박 얘기를 빌려서 했는데 교과서 문제가 심각할 때 내가 우리 우파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내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미제스가
반공주의, 안타이 커뮤니즘 얘기가 미제스가 안타이 커뮤니즘의 모순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내가 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념체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다원성의 체제를, 민주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노력을 정말 한 적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특정 기업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친북적이고 가장 좌파적인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든 영화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좌파 애들이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 개정하자고 막 야단할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사 교과서 출판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가장 좌파의 대부 노릇을 하는 특별한, 아주 특별히 유명한 잡지에 경영이 어려울 때 15억, 20억씩, 그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20억씩 그 돈을 대줘서 그 잡지를 살린 그 재벌이 어느 재벌이에요. 기록에 남은 얘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내 기록에 있는 얘기는 괜히 명예훼손 나까운데 안 해요. 다 청정년 회원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좀 우리가 자각을 하자는 얘기했는데 안 통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안 통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갈렸어요. 지금 갈리고 2년 전에 갈렸나 3년 전에 갈렸나. 갈리기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체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아서 브룩스가 AI 회장을 한 20년 했어요. 하고서 2년 전에 관뒀는데, 그 아서 브룩스가 왔을 때는 마이클 로박이 좀 몸이 쇠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아주 상근 있는 상근인데 활동이 좀 많이 적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까지 갔는데, 그래서 가니까 사무실에서 자기가 좀 저희가 불편하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서 일부러 집으로 저쪽 워싱턴 교회로 갔는데,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러고 그 마이클 로박의 후임 비슷하게 올라간 것이 바로 북한 문제하고 인구 문제 전문가인 그 친구예요. 우리나라도 자주 왔죠. AI에. 그러니까 AI에서 물론 그 사람은 인구 문제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지만 한국 문제 전문가쯤 되는 사람이 AI의 최고 책임 책임자, 연구 조정 책임자, 아마 연구실장이지. 연구실장이 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중에. 니콜라스 에보시다트라고. 그 친구가 있을 때예요. 지금은 그 친구도 또 리타이어 했어요. 참 세월이 빠르네. 지금은 난 이제 AI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지금 나는. 근데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12년 3월 6일자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서 브룩스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제임스 큐 윌슨 교수의 조사를 씁니다. 제임스 윌슨은 뭐 스탠포드서부터 뭐 몇 개 하버드의 몇 개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 대학 교수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을 다 넘어서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합쳐서 네 분의 대통령의 사회문제 아드바이서를 했어요. 사회문제 아드바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이론 있죠. 소위 브로큰 윈도라고.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범죄에서 빈민가, 범죄 소지가 많은 그런 거리를 정리할 때 범죄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범죄를 많이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범죄 심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그냥 두면은 그냥 나도 한번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리창 한번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죄가 늘어나는데, 깨진 유리창도 금방 가서 이렇게 다시 저거 하고, 또 뭐 어디 뺑기질 했으면 그거 얼른 가서 정상적으로 하고, 어디가 부서졌으면 그거 얼른 저거 하고, 그러면 이게 거리나 집이 그 정상적이면 사람이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브로큰 윈도우 세오리라는 걸 이론적으로 냈고 그로 인해서 이 양반 4개 대통령의 사회범죄 말하자면 조정 담당 특별 보좌관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니 이 아서 브룩스가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월스트리트 저널 2010년 3월 6일자에 Social Science with a Soul, 혼을 가진 사회과학 이런 제목으로다가 글을 썼어. 혼이 있는 사회과학, 혼이 있는 뭐 경제학, 혼이 있는 말하자면 정치학 뭐 이런 뜻이죠. Social Science with a Soul.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임스 윌슨이 이 모럴 센스라고 하는 책을 몇 년도에 냈는데 이 책은 아담 스미스의 Theory of Moral Sentiments,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significant reflection, 그것에 아주 중요한 현대판이다 그 말이죠. significant reflection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와 그러면서 이 모럴 센스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인간은 동물, 진화하는 동물이라기보다 소셜 크리에이처,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맞아 도덕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모럴 센스가 아담 스미스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양반의 생명관, 사회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의 어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이 이러한 모럴 센스, 소셜 크리에이처, 인간이 단순히 진화하는 동물적인 요소보다는 소셜 크리에이처,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 3사람 중에 1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논문 심사 다 끝나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접촉이 있어서 제임스 윌슨은 브룩스가 가기 전에 이미 AEI의 연구자문회의 의장이야. 그만큼 서로 또 자기 제자였고 박사학위 심사관이었고 또 학문적으로라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임스 윌슨한테 찾아가서 나 같은 생내의 보수주의자는 이 좌파 진보주의자들의 바닷속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내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하지. 하여간 이 좌파의 바닷속에서 나 같은 아주 드러내는 이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헤엄쳐 스위밍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It's simple. 아주 간단해. It's simple. 어떻게 간단하냐면 프로덕티비티에 있어서 생산성에서 그들보다 2배 더 강하고 인격이란 뜻이지.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막스 웨버나 이 시라큐스 대학이나 AEI의 그 당시에 마이클 로박이나 또 이 당시에 아서 브룩스 AEI 회장이나 일맥이 통하는 건데 생산 프로덕티비티에서 2배 더 효율적이고 4배 더 나이스하면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쿼드플 나이서. 그러니까 4배 더 나이스해라. 그러니까 나이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4배 더 우월하라 그 말이야. It's simple.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크게 감명시켰고 일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이제 저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다시 아까 논의 강조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이념은 과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설명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 정말 한국에서 미제스적인 자본주의자, AI가 얘기하는 민주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자.
또는 기술 혁신을 제일 많이 주장한 슈민페터 같은 친구는 기술 혁신이 너무 과하면은 사회 체제를 해체시켜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뭐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이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머지된다고 하는, 통합된다고 하는, 이렇게 뭐 그런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도덕성, 윤리성,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은 자본주의 입장에 서는 건 그건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서야 된다는 건 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특정 사회, 특정 문화, 특정 정치와 특정한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5천만의 인간들에게, 인간 사회에 어떻게 그런 자본주의, 이상적인 자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큰 과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경련의 역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상공회의소가 정말 뭘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공회의소는 뭘 했는가. 중소기업연합회 막 맨날 억울하다 그러고 막 야단인데, 그럼 중소기업연합회는, 그러니까 다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독일이고 일본이고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지.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스웨덴,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지만 스위스 다 사실은 그 나라의 자본주의와 자치라고 하는 개념, 시민의 자유, 지역의 자치, 기업의 자치, 자생,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 개념은 중소기업에서 시작되거든. 전통기업. 제가 독일을 좀 비교적 자주 가서 아는데, 독일 가서 어떤 시골에 가면요, 그 도시의 가장 큰 기업 이름이 도시 이름이고, 그 가장 큰 기업의 이름이 도시 이름이고, 그 지역의 우체국 이름이 그 기업의 이름이고, 그 역의 이름이 그 적의 이름이에요. 그 프랑스, 독일 남쪽에 그 알사스 로렌 쪽에 한번 가서 참 놀란 게, 거기 독일에서 아주 몇백 년 전통된 그 유리그릇 만드는데, 근데 유리그릇 그 가문의 이름이 그 공장 이름이고, 그 공장 이름이 역의 이름이고, 그 군청 이름이 그 역이 그 가문의 이름이고, 그 딴 데 또 이제 무슨 무엇으로 유명한 그 도시가, 그러니까 그런 자치 기반에서 자본주의는 그거거든. 사실은 소국의 자본주의는 중소기업 자본주의였어. 원래 실발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르주아로 간 거지.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성당이야, 주로 이게 이제 성당이나 그다음 이제 로마 법황청의 통치에 저항을 해서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가 됐고, 이 부르주아가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다시 만나 그거 불가능해 이제는. 그 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그 통폐가 그거야. 서양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그걸 갖다,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몇 년 전에 있었고 우리는 지금 이만큼 다시 변했는데 뭘 여기서 다시 또 그 되지도 않을 그 전제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주 불성실해. 제 땅에 서 있질 않아. 우리나라 과사회학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뭐 이용구, 김경동, 조순 다 나왔는데, 그 양반들은 어떤 역할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요 정도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각자의 좀 진솔한 리플렉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말보다도 이 오늘의 주제로 따지면 민주자본주의, 아주 깊게도 해방신학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에서부터 풀어나온 이 사회과학의
하나의 산물로서 민주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미세스의 말처럼 반대하는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지키는데 어떤 가치와 어떤 제도와 어떤 기구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자력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막 그런 것이 우리들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많이 소리 높여서 여러 가지 나라를 살리자, 보수를 살리자 할 운동들이 소리는 높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의 이런 역발전, 기현상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이 대통령까지 만든 이 나라의 실정 속에서 어떻게 정상을 되찾을 것이냐. 거기에는 강력한 이념적인 도덕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을 이걸로 그치겠습니다.